안녕하세요. 은초쌤입니다. 오늘은 국제관계의 다원화 세 번째 시간으로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반, 동아시아사 앞반, 그러니까 1반에서 5반까지 학생들은 요나라, 그 다음에 서하, 그 다음에 금나라가 아부다가 금나라를 통합했다까지 아마 정리가 다 됐을 거고, 뒷반, 6반에서 10반 학생들은 아마 이 부분을 처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반 친구들은 여기를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들어주고,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뒷반 친구들, 6반에서 10반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수업 필기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리로스쿨에다가 올리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고, 또 그것이 곧 출석 인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듣기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수목금,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까지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철저히 잘해주고, 따뜻한 물 자주 마셔주고, 마스크 반드시 공공장소를 되도록이면 피하시되, 부득이하게 공공장소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와중에 계속해서 북방민족한테 공격을 받았던 송나라의 대외관계, 그 와중에 중국 송나라와 계속해서 친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란족, 거란이 세운 국가가 바로 요인데요.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요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시기가 바로 10세기이기 때문에 부족 통합 위에다가 10세기라고 추가로 써주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었던 발해를 멸망시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땅 중에 두 개의 강이 흐르죠. 황허강하고 양쯔강이 흐르는데, 이 황허강하고 양쯔강 이 사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북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진나라 때 진시황이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었죠. 자, 이 만리장성 바로 밑에 지역, 이 화북지대 중에 연운 16주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 운주를 포함해서 16개의 지역을 싸잡아서 연운 16주라고 부르는데, 이 연운 16주를 이제 요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고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운 16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요나라 전체에서 거둔 세금보다 몇 배는 더 많았다 할 지역 정도로 중요 곡창지대를 요나라가 차지함으로써 세력이 강력해진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송나라를 공격하고 연운 16주를 차지한 이후에, 자,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연의 맹 또는 정연의 맹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거란에게 매년 세금을 바치는 대신에 너네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담보로 매년 중국이 북방민족인 거란족한테 세금을 바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 차 5만 근.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수치가 피부로 잘 안 왔죠?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그 세금을 매년 북방민족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요했던 비쌌던 차나 비단,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갖다 바쳤다. 이것을 세패라고 합니다. 세패.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조공채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 조공을 다른 말로 세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패를 송나라가 거란족, 요나라한테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고려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서희의 외교 담판, 그 다음에 3차 강감천의 귀주 대첩을 활약으로
거란족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이들과 역시 좋은 관계를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를 했는데 중국 사람도 지배를 해야 되고 자기만의 부족민들도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문화를 선택을 하지 않고 동시에 이원적으로 부족 사람들은 부족 제도로 운영을 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은 지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원래 제도인 주현제로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 체제,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자들을 동시에 통제하고자 했던 제도를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거란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 문화만의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숭상하고, 이 불교를 숭상하면은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왕직불서상, 살아있을 때 왕을 부처처럼 섬기면 극락왕생한다 라는 사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 자체가 기능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사람을 안정시키고 또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 선기능도 종교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불교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이원적 지배체제를 살펴보면 맨 꼭대기에 거란의 황제가 있으면, 자,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거란족 포함해서 유목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북추밀원이라는 관청, 남쪽에 중국 사람, 즉 연운 16주 지역, 화북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 중국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남추밀원인데, 이 남추밀원은 군사적인 기능은 없고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주현제라고 부르고 각 지역을 주로 나누고 그 주 안에 살고 있는 현 사람들을 통솔하는 제도로 운영을 했다면, 자, 이 북추밀원은 행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기능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북추밀원한테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면 이 북추밀원에서 밑에 있었던 부족장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또 각 지역에서 남쪽에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현제에게도 군사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관청은 북추밀원으로 하나로 뭉치고, 남추밀원은 중국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능은 없고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거란족, 요나라의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란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찰나에 11세기 들어서 요 서하가 건국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당나라하고 비단길로 부딪혔던 국가가 토번이었죠. 그 토번 바로 위에 있는 국가가 바로 서하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계열의 탕부투족이 세운 국가가 서하인데 11세기 때 건국이 되어서 중국하고 서양과의 교류길이었던 비단길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무역을 중개함으로써 중국에서 뭐 이런 거죠. 100원어치 물건을 사서 서양에다가 500원에 팔고, 또 서양에서 100원어치 물건을 사서 우리 중국에다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한테 5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역시 송나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방민족 성장 부분의 파트를 보면은 송나라가 계속 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조공, 즉 세패를 매년마다 엄청난 양의 세패를 송나라는 서하한테 평화를 지키는 명목으로 갖다 바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하도 체제를 가다듬기 위해서 과거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자기 문화가 강성하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만의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세기로 접어들어서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게 되는데, 아부다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일해서 12세기 때 만든 여진족의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앞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아마 연도가 살짝 틀리고 정리가 좀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나라를 아예 수정 테이프로 다 지우고 여기까지만 살려두시고 요 이후의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 연도가 살짝 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를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같은 요목국가였던 거란 쪽까지도 정복을 하게 돼요. 여진 쪽이. 그래서 요를 정복했던 시기가 바로 1125년. 1125년에 옆에 있었던 요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송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쌍한 송나라. 1126년에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라는 곳이 송나라의 수도였는데 카이펑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황제 흠종이라든지 휘종과 같은 송나라의 황제를 인질로 잡아가고 이 황제만 인질로 잡아간 게 아니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신하들, 판관들이라든지 궁녀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천 명이 금나라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정강은 이때 당시 송나라의 연호였습니다. 송나라 황제의 연호였는데 이 황제가 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살아남은 중국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송을 만들었는데 남송도 결국에는 금나라한테 무릎을 꿇게 되고 매년 또 세패,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한테도 영향을 끼쳤어요. 고려한테도 고려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윤관이라는 아저씨가 동북지역에 구성을 쌓으면서 여진족을 몰아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방민족인 서화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고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 각자 국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란의 이원적 지배체제를 그대로 따왔어요. 비슷하게 따왔는데 이 이원적 금나라 여진족의 이원적 지배체제를 가리켜서 맹한모국제라고 부릅니다. 즉 맹한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고 모국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자, 중국 사람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중국 시스템인 주현제로 다스리되 아까 거란의 이원적 지배처럼 군사적인 기능은 싹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관은 행정적인 기능만 할 뿐 군사적인 기능을 배제시킨 지방관을 세워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족국가, 부족민들을 맹한모국제로 통솔을 했는데 자, 300개의 가정, 너네 집 몇 동 몇 호 사냐 할 때 몇 호, 1호가 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300개의 집을 1모국부로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1모국부가 10개가 모이면 1맹한부가 되는 거죠. 큰 조직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000개의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3,000개의 가정 중에서 이제 군사력을 착출을 하는데 자, 1모국부, 즉 300개의 가정에서 100명이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모국군, 자, 10모국군이 10개가 모인 10모국군을 1맹한군이니까 1맹한군의 병력이 대략 1000명 정도 병사가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맹한모국제는 행정적인 체제도 지니고 있고 군사적인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즉 효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것을 맹한모국제라고 부르고 자, 군사적 기능이 제외된 중국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현제, 즉 맹한모국제와 주현제가 동시에 운영되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금나라도 거란처럼 채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송나라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나? 송나라는 끊임없이 무너졌어요. 이제 북방민족하고 전쟁하고 깨지고 세패바치고 전쟁하고 깨지고 세패바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치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왜 지금은 사라졌지만 문과, 이과로 나누잖아요. 즉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국가와 체제가 안정된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군사력에 소홀했던 겁니다. 이것을 문치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칼을 쓰고 무력을 쓰는 것을 약간 천시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를 잡으면서 송나라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주변 북방민족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게 맞물렸던 겁니다. 계속 건드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랑 평화를 조약을 맺고 매년 세패 엄청난 양의 세금을 바쳤던 겁니다.
자, 이 송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조광윤인데 왜 조광윤은 문치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냐? 자, 이 조광윤도 송나라가 다시 통일되기 전에 그 5대 십국 시대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5대의 마지막 후주라는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절도사였습니다. 절도사는 군사령관, 즉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큰 덩어리였던 5대 십국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지? 갑자기 헷갈리네. 위신 남북조 시대, 당나라가 있었죠. 즉 당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각 지역을 통솔하고 있었던 군사령관이 각자의 세력을 쌓게 되는데 그 각자의 세력을 쌓은 국가가 10개였던 겁니다. 이것을 5대 십국이라고 불렀고 그 각자의 사령관이 자기의 재산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각자 세웠던 시기였는데 그 10개의 국가 중에 후주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군사령관 절도사로서 조광윤이 5대 십국을 다시 송나라로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자, 다시 분열되면 안 되겠죠. 각 지역에 있었던 절도사 세력들이 아직도 힘이 세니까 즉 힘을 세는 무인 세력들을 무마시키고 즉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채택을 했던 것이 문치주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송나라가 각 지역의 힘이 센 절도살들에 의하여서 분열될 것을 우려했던 거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조광윤이 960년에 송나라로 통일을 하면서 문치주의를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즉 각 지역에 있었던 절도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것이 문치주의 채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윤이 송나라로 통일시키면서 아니나 다를까 각 지역에 있었던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힘을 빼버리는 거죠. 얘네가 언제 또 나라를 분열시킬지 모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시킬 명목으로 과거제도를 강화시키게 돼요. 자, 원래는 과거제도에 전시라는 게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3차 시험으로서 전시라는 것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1차, 2차에 걸친 합격자가 맨 마지막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관이 황제였던 거죠. 즉 황제한테 뽑힌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졌기 때문에 황제한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겠죠. 즉 자기의 편, 자기한테 충성을 바칠 만한 신하를 황제가 뽑겠다 이겁니다. 즉 황제에 의하여서 신하가 뽑히니까 그 신하는 황제한테 충성을 바칠 것이고 그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이 모여서 황제권, 즉 황제의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를 강화를 시키면서 전시를 실시했고 이에 따른 효과로 황제권 강화를 추구했지만 군사력이 약화됐다. 문치주의 실택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라하고 서와 같은 북방민족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북송, 카이펑 지역을 이제 금나라한테 빼앗기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엿봤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계속 주변 국가들한테 세금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송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왕한석이에요. 자, 이것을 강화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는 정치 싸움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나라의 침략을 피해서 남송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즉 정강이 변을 당했죠.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인질로 잡혀갔죠. 휘종하고 흠종이. 정강이 편 이후에 항저우, 오늘날 항저 지방을 이때 당시에는 이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만에 남송을 건국하고 금과는 평화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군신관계, 즉 조공과 책봉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해안가를 접하게 됐죠. 해안가에서 이제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해상무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을 시박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해상무역을 담당하기 위한 일종의 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 거란족하고 여진족이 침략을 받았는데 각각 요나라가 거란족이 침략했을 때 서희, 그 다음에 강감찬이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침략 때 외교적으로 직접 전쟁을 거란족과 벌이지 않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강동 6주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는 대신에 서로 전쟁하지 말자, 너네한테 일정량의 세금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이 요나라의 침략을 물리쳐서 강남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나라와 조공 관계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다시 이들이 침략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던 고려 사람들이 천리장성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이 우리나라 고려를 건드렸을 때 활약했던 장군이 윤관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윤관이라는 장군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은 보병 중심이었고 여진족은 말을 타고 내려오는 기마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내려와서 수시로 우리나라를 약탈하는 일이 일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하고자 우리도 그러면 말을 이용해서 기마병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신기군이었습니다. 새로운 기마병을 타는 군사라는 뜻이고, 기존에 있었던 보병을 신보군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었던 승인분들이 내려와서 항마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항마군은 이제 승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특별한 군대를 가리켜서 별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동북지역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송나라와 고려의 대외 관계, 그 다음에 송나라가 성장하고 송나라가 쇠퇴하는 모습을 짧게 살펴봤고, 요 와중에 이제 왕안석이 새로운 법으로 개혁하려는 모습을 통하여서 송나라가 일어서는 듯 보였으나 당정으로 실패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방민족의 성장, 특히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탕구투의 서하,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가 각각 어느 시기 때에 어떠한 운영체제로 이제 지배를 하면서 주변 국가들한테 영향을 끼쳤는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11강 국제관계의 단어 3,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